연수야, 미안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인연은. 남편 민정훈의 목소리는 4월의 밤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고속도로 휴게소 한 구석. 그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아내 오연수를 휠체어에 앉혀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윽고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텅 빈 휴게소에는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 1시간 뒤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발레리나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연수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발레리나,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화려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 화려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연수는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사르르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2시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그제야 연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2발로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영원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정훈과 시누이 정은은 그녀의 다리가 감각을 잃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며 낄낄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4개월 전 기적처럼 발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을 때 연수가 얼마나 처절하게 벽을 짚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는지 말입니다.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근육을 깨우던 그 고통의 시간은 오직 오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연수는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정훈의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넉 달 전 거실 문틈으로 들려왔던 그들의 대화가 다시금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된 30억 원대의 토지와 사고 보상금으로 나올 5억 원의 보험금. 정우는 그것을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불렀고 시누이 정은은 장애인 하나 처리하는 게 무슨 대수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수를 가둬두고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순간 연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설계한 이 유기 계획이 도리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게 하리라 맹세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를 발로 밀어 어둠 속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휠체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정훈이 사라진 고속도로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정훈은 지금쯤 자유를 만끽하며 정은과 승리의 건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연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정훈,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야. 연수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이제 복수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비상하던 시절,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는 그녀의 2 다리에서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연수에게 남편 정우는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수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울었고 평생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의 전조였습니다. 연수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 가치의 금쪽 같은 땅이 있었습니다. 도심 인근의 위치에 개발 호재가 가득했던 그 토지가 정훈에게는 아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숫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정훈은 아내가 병마와 싸우며 정신을 놓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수가 사고 충격으로 의사표현조차 힘겨워하던 시기에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연수의 화장대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산운용사에서 익힌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이전 서류에는 연수의 떨리는 필체를 흉내낸 서명이 들어갔고 등기 권리증은 이미 그의 가방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방패 삼아 그녀의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박탈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누이 정은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녀는 연수의 병실을 지키는 척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연수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찾아오면 정은은 아픈 사람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뒤로는 정훈과 함께 연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탕진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연수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연수는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저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정훈이 내미는 영문모를 서류들의 지장을 찍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수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정훈은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수야,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저 나만 믿으면 돼. 그 달콤한 말은 사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연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남편의 서늘한 무관심보다 시누이 민정은의 노골적인 멸시와 학대였습니다. 정은은 자신의 집인양 연수의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들리는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는 연수에게 거대한 공포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정은은 연수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들을 마치 제 것이냥 두르고 다니면서도 정작 휠체어에 갇힌 연수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빵을 던져주거나 씻기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며칠씩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4월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온 정은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연수를 향해 가증스러운 혀를 찼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하얗게 튼 연수가 물 한 컵만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정은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컵에 물을 담아오더니 연수의 발치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짐승처럼 핥아먹든가 말든가 내 맘대로 해. 그러고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연수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효도야. 너도 알지? 장애인은 죽어야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거. 그 돈이면 우리 정훈이 새 장가도 가고 나도 도박빚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제발 좀 죽어줘라.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언을 들으면서도
연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방석 아래 담요 속에 깊숙이 감춰진 연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날선 목소리와 추악한 진심이 고스란히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탐욕에 눈먼 정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이 모욕의 시간을 견디며 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자신이 당한 멸시의 무게만큼 정은이 치러야 할 대가는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연수의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증오의 기운을 보지 못한 채 다시 거울을 보며 새로 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수의 땅을 팔아 챙길 수십억 원의 돈 잔치와 화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비릿한 웃음소리는 연수의 고막을 찢는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4월의 중순, 늦은 밤이었지만 정훈과 정은은 거실에서 독한 양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침대와 휠체어 사이 그 좁은 틈에 몸을 구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레를 하며 얻은 예민한 감각은 이제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추악한 단어들을 채집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잔을 부딪히며 가볍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이 좋겠어. 일기예보 보니까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다더라. 그 한적한 휴게소 뒤쪽은 CCTV 감시 카메라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정훈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누나. 거기 두고 오면 하반신 마비인 여자가 어디로 가겠어? 몇 시간만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가거나 실종 처리되겠지.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든 땅이 내 명의로 넘어왔으니 이제 연수는 우리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할 짐일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편의 저질스러운 연극 대본 같았습니다. 30억 원의 토지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연수는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 발로 걸어나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인내의 독배를 마셨습니다. 단순히 정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온전히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훈이 계획한 유기와 살인 미수의 현장, 그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만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원히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연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연수의 방으로 들어와 잠든 척하는 그녀의 머리칼을 가식적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연수야, 토요일에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내가 좋아하던 그 숲길 근처야.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사리를 느끼며 연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테니까. 연수는 이미 변호사와 탐정,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민정우는 자산운용사 팀장이라는 자신의 직함을 대단한 권력으로 여기는 남자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데 능숙했던 그는 타인의 돈뿐만 아니라 아내의 인생까지도 수치로 환산해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는 연수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사이 그녀의 인감을 도용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고객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은 신우이 정은의 눈덩이처럼 불어난 도박빚을 메우는데 사용되었고 정우는 이 범죄를 덮기 위해 연수의 30억 원대 토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기 계획을 실행하기 사흘 전 정우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연수야, 내 명의로 된 땅을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 자산운용사 팀장인 내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가치도 더 높일 수 있거든. 여기 서명 좀 해줄래?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가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까지 퇴화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훈이 내민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초점이 흐린 눈으로 정훈을 바라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초조함이 한계에 다다른 정훈은 연수의 가느다란 엄지손가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인감 주머니에 손가락을 지시겨 찍더니 위임장 종이 위에 강제로 짓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연수의 손을 덮어쥐고는 서명란에 이름을 억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면 돼, 연수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연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그 서류가 토지 매매 위임장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리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 가련한 여인처럼 축 늘어진 채 그의 강압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정훈의 안색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연수가 판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수는 정훈이 고객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을 이미 비밀리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정훈이 그 서류를 들고 나가는 순간 연수는 그가 저지른 금융범죄의 증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자신을 휴게소에 버리는 최후의 범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심야 거실의 시계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울 때 연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는 남편 정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낮 동안은 미동도 하지 않던 그녀의 다리가 미세하게 근육을 뒤틀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침대 옆에 놓인 낡은 발레 슈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가장 높이 날게 해주었던 도구였지만 이제는 바닥을 딛고 서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에 몸을 싣는 대신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사정없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고 직후 의사가 내뱉었던 그 선고와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고통은 단순히 걷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4개월 전 기적처럼 감각이 돌아온 이후로 연수는 단 한 번도 이 밤에 의식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마침내 연수는 자신의 온전한 무게를 두 다리로 지탱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아주 느리게 발레의 기본 동작인 턴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이 무너져 바닥에 쓰러질 때마다 무릎에 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훈과 정은이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자신의 재산을 나눌 궁리를 할 때 연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의 몰락을 위한 근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숨을 골랐습니다. 엉망이 된 다리를 이불 속에 감추고
다시 무력한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줄 알겠지만 그녀는 이미 2000m가 넘는 거리를 매일 밤 거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연수에게 이 어두운 방은 감옥이 아니라 무대 뒤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완벽한 연기를 준비하고 마침내 막이 올랐을 때 가장 우아하고 잔혹하게 그들의 인생을 파괴할 주연 배우로서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6일을 단 사흘 앞둔 4월의 어느 오후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하게 제본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아내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한 듯한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연수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수야,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30억 원짜리 땅 말이야. 지금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거든. 내가 우리 회사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서 완벽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웠어. 그의 목소리는 신뢰를 주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지만 연수는 그 이면에 숨겨진 피냄새 나는 탐욕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훈이 내민 서류는 겉보기에는 자산 위탁 관리 계약서였으나 실상은 연수의 모든 권한을 정훈에게 넘기고 사후 처분권까지 위임한다는 맹독 같은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연수가 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한 장씩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 지장 찍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내 병원비 걱정도 나중에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도 다 끝나는 거야. 연수는 정훈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 대신 3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쾌락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일부러 손을 파르르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훈 씨, 이거 하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정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가증스러운 연민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활센터에 갈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연수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재활센터가 아니라 차가운 휴게소 바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수는 정훈이 가리킨 곳마다 또박또박 서명을 남겼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완성될 때마다 정훈의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이제 아내라는 거추장스러운 짐만 없애면 완벽한 새 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훈이 승리감에 도취해 서류를 챙겨 방을 나가는 순간 연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정훈은 그 서류가 자신의 보물지도라고 믿겠지만 사실 그것은 연수가 판 가장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인 정훈이 그 서류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세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금융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을 불과 하루 앞둔 4월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거실에서는 정훈과 정은 남매가 낮은 목소리로 최후의 모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수의 땅 30억 원을 제 손에 넣었다고 확신한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럽고 추악한 이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양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정훈아,
땅 판 돈 30억 중에 내 몫은 정확히 절반인 거 잊지 마. 내가 내 알리바이 만드느라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제 와서 7대 3으로 나누자는 게 말이 돼?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누나, 실제로 연수를 데려가서 처리하는 건 나야. 경찰 조사받고 위험 부담 맞는 것도 나라고. 5대5는 너무 과해. 남매의 대화는 더 이상 가족의 정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 다툼과도 같았습니다. 정은은 연수의 목숨값이 달린 보험금 5억 원까지 언급하며 정훈을 압박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다 먹기로 했잖아. 그럼 땅 판 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야지. 안 그래? 정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연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금화하기 전에 성가신 담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연수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단돈 몇억 원에 흥정하는 소리를 들으며 연수는 차가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연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척하는 연수의 곁에 앉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야,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할 거야. 4월의 첫 주말이니까 차 막히기 전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다 오자. 정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지만 연수는 그 속에서 비릿한 죽음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정훈은 연수가 평소 아끼던 가방 대신 버려도 상관없는 낡은 청가방에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을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은 연수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일 그 휴게소에서 정훈의 차가 떠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4월의 새벽 공기는 피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연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의 차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5분. 정막만이 감도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마침내 연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무력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연수는 정훈이 마지막으로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의 타액과 유전자 정보가 고스란히 묻은 유기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1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훈이 승리에 도취해 신우이 정은이 기다리는 별장으로 향하는 사이 연수는 자신의 복수 무대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정훈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가 빨간 점이 되어 고속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좌표 보내드렸으니 이동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고 굵은 확답에 연수의 입가에는 쓰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수는 어둠이 짙게 깔린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변호사에게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민정훈이 저를 버렸습니다. 녹취록과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 증거까지 모두 확보됐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연수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연수는 오히려 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연수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는 연수가 설계한 거대한 감옥의 정문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휴게소 출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연수의 지시를 받은 차량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훈이 향한 비밀 별장을 향해 어둠을 가르며 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휴게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의 한 고급 별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정훈과 그의 누나 정은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연수에게서 가로챈 30억 원대 토지의 매각 대금 입금 내역과 5억 원의 보험금 청구 서류가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죠. 정은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표독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훈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장애인 수발도 끝이고 내 도박빚도 깨끗이 청산이네. 오늘 밤이 지나면 오연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훈 역시 취기가 오른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차가운 휴게소 바닥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갈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운용사 팀장으로서 완벽하게 숫자를 맞췄고 유기장소까지 치밀하게 골랐으니 자신의 인생의 실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죠. 별장의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버리고 떠난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훈은 마지막 잔을 비우며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실종 신고만 하면 돼. 슬픈 남편 연기만 완벽하게 하면 모든 건 우리 뜻대로 흘러갈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별장의 육중한 현관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정훈과 정은은 술기운에 취해 누군가 길을 잘못 찾았나 싶어 짜증 섞인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걸어 들어오는 연수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각살이 났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오연수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공포에 질려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발레리나의 걸음걸이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연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훈 씨, 그리고 정은 씨,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당신들이 설계한 그 무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별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정훈의 손에서 떨어진 유리잔이 카페 뒤에 차가운 샴페인을 쏟아냈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의 다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로 걸을 수 있었던 거야? 정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사정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구역질 나는 괴물의 형상으로 보였습니다. 4개월이었어. 당신과 정은 씨가 내 죽음을 모의하고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원의 땅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낄낄거릴 때 나는 이 다리에 피가 통하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어. 연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연수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연수야. 다 오해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의 가식적인 변명은 연수가 꺼내든 녹음기 소리에 힘없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별장 가득 울려 퍼지는 정훈과 정은의 추악한 대화들. 장애인은 죽어야 거액의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은의 폭언과 휴게소에 버려 실종 처리하겠다던 정훈의 냉혹한 계획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소파 뒤에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정훈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남매의 추악한 배신과 분열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정훈의 팔을 거칠게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정훈 씨, 살인 미수 및 유기, 그리고 자산운용사법인 자금 2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누나 민정은 씨도 공모 및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연행하겠습니다. 정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정은은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악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연수는 그들이 무너지는 추악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밤이 가고 마침내 진정한 심판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찾아온 4월의 공기는 더 이상 살을 애듯 차갑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고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정훈과 정은의 초라한 모습은 그 공간의 엄숙함마저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정훈에게 징역 15년을 그리고 공모한 정은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유기 그리고 2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30억 원의 토지와 5억 원의 보험금은 사기 무효 판결을 통해 온전히 연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연수는 정훈과 살던 집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남은 배신의 흔적들을 지워내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원의 땅을 정리한 돈으로 작은 재단을 세웠습니다. 사고로 꿈을 잃은 예술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발레리나라고 불렀지만 연수는 그저 자신을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되찾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땅을 딛고 서서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수는 다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자신을 버렸던 그 어둡고 안개 낀 장소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휠체어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휴게소 뒤편의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이라 생각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반전을 일궈낸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4월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민정훈,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간성이었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마비가 아니라 영혼의 포기라는 것을 연수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연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차가운 휴게소에 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신우이 지혜가 단어 하나를 잘못 옮기는 순간 하윤이 쟁반을 내려놓고 단상으로 걸어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당장 끌어내. 영숙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독일 투자사 대표 마르쿠스가 하윤을 보며 영어로 외쳤습니다. 이 정교한 법률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 누구냐며 혹시 당신은 제임스 리의 딸이 아니냐고 말이죠. 대체 이 유령 며느리 하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은 5년 전 하윤이 이 집안의 문턱을 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린 새벽 공기가 대저택의 창문을 두드릴 때면 하윤은 가장 먼저 일어나 온기 없는 집안에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남편 민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해장국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술 기운에 지친 남편의 간이 상할까봐 하윤은 먼 시장까지 발품을 팔아 구해온 약초를 달여 정성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고작 고아 출신이 해준 것 치고는 먹을만하다며 차갑게 툭 내뱉었지만 하윤은 그 말 뒤에 숨은 남편의 고단함을 먼저 보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시아버지 박 회장이 고혈압 약을 걸은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약통을 챙겨 서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하윤의 진심을 시댁 식구들은 약점이라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숙은 하윤이 정성껏 끓인 차를 보며 천한 손으로 우려낸 물이라 그런지 향이 비릿하다며 하윤의 면전에 찬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보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올랐을 혈압을 더 걱정하며 조용히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하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라인강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말입니다. 하윤은 서류 뭉치 속에서 독일 투자사가 숨겨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읽어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복수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을 시아버지에게 알려 가문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윤은 영숙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이번 독일 투자건에 확인해 보셔야 할 조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감자나 깎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며 독일어의 독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훈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말을 가로막으며 행사장 주방 뒷문으로나 가 있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윤은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댁의 온갖 수모를 견디며 가문의 구멍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한 명의 가족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하윤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시누이 지혜가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독일 유학파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번 3조 원 계약의 실무 통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지혜의 학위는 돈으로 산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독일어 서류들은 지혜에게 마치 암호처럼 보였고 그녀의 이마에는 얇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았고 행사 시간은 분 단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과를 챙겨온 하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지혜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하윤의 눈은 이미 그 복잡한 문장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소리내어 읽고 있는 문장은 독일 투자사의 자본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실패 시 성운그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가혹한 독소 조항이었거든요. 하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면 결국 남편도
자신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 그 부분에 적힌 단어는 자본금이 아니라 담보를 뜻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지 물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오직 지혜를 걱정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지혜에게 그 충고는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혜는 하윤이 들고 온 찻잔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하윤의 발등 근처로 흩어졌고 지혜의 고함이 서재를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실력을 지적하느냐며 고아원 출신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냐고 말이죠. 지혜는 하윤의 멱살을 잡듯 몰아세우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행사장 안쪽엔 얼씬도 하지 말고 주방 구석에서 그릇이나 닦으라며 내가 싼 입을 놀리는 순간 남편과 함께 쫓겨날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하윤은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었던 하윤의 진심은 지혜의 오만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그녀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특급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돈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수정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귀빈들의 발소리를 우아하게 삼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불을 과시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어야 할 성운그룹의 며느리 하윤의 자리는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 한 구석 외투를 보관하는 좁은 창고 안에서 귀빈들의 값비싼 모피와 코트를 받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입은 옷은 호텔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명색이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목에는 그 흔한 진주 목걸이 하나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귀빈들은 하윤을 그저 호텔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옷을 던지듯 맡겼습니다. 하윤은 그들의 무시 섞인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구겨진 코트 자락을 정성껏 펴서 걸었습니다. 가끔 아는 얼굴이 지나갈 때면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게 숙여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한영숙이 명령한 며느리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영숙과 지혜가 우아한 한복과 드레스를 뽐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소개하며 곧 체결될 조원 규모의 계약이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윤은 외투 보관함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화려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들이 웃으며 환대하는 독일 투자단은 사실 성운그룹의 자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덫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함정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차가운 코트의 감촉과 좁은 창고의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우가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웃으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외투를 건네기 위해 창고 앞에 서서 하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며 모르는 사람인 듯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자 민우는 그냥 직원인가 보다며 무심하게 대답하고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남편이 두고 간 코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트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와 함께 남편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하윤은 그 향수 냄새가 마치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연기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의 30주년 기념식은 단순한 파티를 넘어 독일 투자단과의 3조 원 규모 협약식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띠고 있었죠. 행사장 중앙 무대에는 금색 자수가 놓인 벨벳 의자들이 놓였고 시어머니 영숙은 그 한복판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내빈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하윤은 연회장 구석 주방 입구에서 붉은 앞치마를 두른 채 몰려드는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주방 쪽으로 다가와 하윤을 발견하자마자 싸늘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주방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 격을 떨어뜨리냐며 내 행색을 보니 성운의 며느리가 아니라 호텔 파출부 같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하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무대 위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무대는 지금 성운그룹의 무덤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무대 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투자단 대표 마르쿠스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통역을 맡은 신우이 지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나머지 엉터리 독일어를 내뱉으며 문맥을 완전히 꼬아버렸고 마르쿠스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지혜가 통역한 내용은 성운그룹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사에게 그룹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이대로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운의 역사는 3조 원이라는 숫자에 팔려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그녀의 마지막 본능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게 했습니다. 하윤은 주방 앞치마를 푼 채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문장은 기술 제휴가 아니라 자산 포기 선언이니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하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난입의 순간 하윤은 자신을 유령으로 만들었던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몰락을 막기 위한 고아 며느리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귀빈이 일제히 무대 위로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의 끝에는 남색 재킷조차 어색해 보이는 고아 며느리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숙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냐는 영숙의 낮은 비명이 하윤의 귓가를 때렸지만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지혜는 당혹감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일 유학도 안 다녀온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당장 내려가라고 윽박질렀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성운그룹의 며느리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상류층 인사들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7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투자사 대표 마르쿠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혜의 서툰 발음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독일 정계나 법조계에서나 쓰일 법한 격조 높고 우아한 독일어였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오역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계약이 성운그룹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술 제휴라는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자산 담보 조항과
투자 실패 시 모든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굴욕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해부하듯 밝혀냈습니다. 독일어로 쏟아지는 하윤의 유창한 설명에 펜을 들고 서명을 준비하던 마르쿠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하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경외심과 의문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또 있었느냐며 마르쿠스가 독일어로 질문하자 하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영어를 섞어 쓰지도 서툰 단어를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윤의 문장은 완벽했고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연회장의 비웃음은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숫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앞치마를 둘렀던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더 이상 유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파멸해서 구하려는 수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갔습니다. 독일 유학파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그녀의 자부심이 주방에서 올라온 하윤의 말 한마디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죠. 지혜는 당혹감을 감추려 하윤의 어깨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독일어 몇 마디로 사기를 치느냐며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 사실대로 말하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쥐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가만히 끌어당겨 마르쿠스 대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지혜의 서툰 번역이 놓쳤던 단어, 무조건적 자산 귀속이라는 독소 조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단순히 뜻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숨겨진 법적인 맹점과 독일 투자사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분석이었죠. 지혜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실력으로는 하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니까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지혜에게서 하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윤을 비웃던 동문 인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더니 대체 저런 수준의 언어를 어디서 배운 것이냐는 속삭임은 파도처럼 번져 한영숙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영숙은 손에 쥔 와인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라 믿었던 딸의 실력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가문을 구하고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지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건네준 자료를 한옆으로 치워버리고는 오직 하윤만을 응시하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곁에 두고도 왜 이 집안은 가짜 실력을 내세워 우리를 속이려 했느냐며 이것은 성운그룹의 신뢰 문제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지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하윤은 그 무너지는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시댁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자신과 딸 지혜,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 던진 하윤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죠. 지혜가 쥐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뺏어든 하윤의 손가락은 정확히 7페이지의 하단 문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 뒷자리까지 들릴 만큼 명확하게 그 조항의 무서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만약 성운그룹이 향후 2년 안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핵심 특허권 전부를 무상 양도한다는 조건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숫자와 법률 용어들은 그 자리에 모인 임원들의 귀를 찔렀습니다. 영숙은 내가 뭘 안다고 헛소리냐며 당장 저 입을 막으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의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하윤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단상으로 모여들었죠. 그들은 하윤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대조해 보더니 일제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투자 유치라는 포장지 안에는 성운그룹의 심장을 도려낼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영숙을 향해 독일어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성운그룹의 50년 역사를 단돈 3조 원의 통째로 살 뻔했다며 조소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은 하윤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어로 옮겨졌고 연회장은 분노와 경악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가문의 장례식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임원들에게 다음 조치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을 중단하고 책임 소재에 관한 이 조항을 쌍방합의제로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성운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윤의 단호한 태도 앞에 영숙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집안의 유령처럼 살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시퀀스 8 마르쿠스 대표의 예기치 못한 반응.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마르쿠스 대표의 무거운 시선만이 하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하윤의 얼굴을 마치 오래된 명화를 감상하듯 뜯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이 정적이 두려웠습니다. 하윤의 난입으로 계약이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초조해진 영숙이 하윤의 팔을 잡아 끌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자신이 따로 교육해서 돌려보내겠다며 서둘러 서명을 이어서 하자고 사정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영숙의 손을 가볍게 제지하며 독일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여자가 구사하는 언어의 억양과 문장 구조가 단순한 유학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들었던 가장 우아한 독일어가 떠오른다며 감탄했죠. 마르쿠스는 하윤을 향해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말이죠. 하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파편이 마르쿠스의 목소리를 타고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르쿠스는 그 짧은 음절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인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귀빈이 보는 앞에서 하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럽 금융계의 거물이 이름 모를 한국의 고아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왜 저런 애한테 인사를 하느냐며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르쿠스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정중히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매와 그 단호한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약서의 함정을 한눈에 읽어낸 그 천재성이 나의 오랜 벗이었던 제임스 리와 너무나 닮았다고 말입니다. 하윤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가슴 안쪽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르쿠스 대표의 정중한 인사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성운그룹의 모든 임원과 귀빈들이 숨을 죽인 채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숙은 뒤로 넘어갈 듯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윤이는 그저 부모 없는 고아일 뿐이라며 영숙이 비명처럼 외쳤지만 마르쿠스는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윤의 아버지가 스위스 금융계의 전설이자 유럽 경제위기 당시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여 수많은 기업을 구해냈던 천재적인 금융전략가였다고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주방의 어둠이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로 낱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정호 금융가에서는 제임스 리로 불리셨던 분이 맞다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국제금융의 냉혹함을 배웠고 오늘 여러분이 서명하려던 그 종이장이 가문을 어떻게 도살할지도 똑똑히 읽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연 회장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투자단의 변호사들과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혜가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단 한 문장도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하윤의 언어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우아했습니다. 투자단의 요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성운그룹의 유리한 조항들을 독사처럼 찾아내어 삽입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하윤의 거침없는 활약에 감탄하며 그녀가 제시한 모든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짜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의 얼굴을 가린 채 연회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났고 영숙은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사 도움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 세계 금융계가 우러러보는 전설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영숙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윤은 수정된 계약서에 마지막 점을 찍으며 마르쿠스를 향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5년의 인내 끝에 쟁취한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성운그룹의 50년 역사를 집어삼키려던 독소조항이 하윤의 손끝에서 지워지자 연 회장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은 이제 무대 위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낡은 구두를 신고도 기품 있게 서 있는 하윤에게 고정되었죠. 시어머니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상류층의 품격이라는 가면이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의 실력 앞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고아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알고 보니 전설적인 금융가의 외동딸이었다며 비아냥대는
주변의 소리에 영숙은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 비참한 몰락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깊은 안타까움이 서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느낄 수치심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신우이 지혜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짜 유학파의 껍데기를 쓰고 하윤을 괴롭히던 그녀는 이제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가 지혜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기본적인 단어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을 맡기다니 이 가문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독일어로 꾸짖자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행사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윤은 도망치는 지혜를 보며 날카로운 조롱을 던지는 대신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이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스스로 만든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원했기에 그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민우는 뒤늦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주방에 가두어 두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던 거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하윤은 민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대신 그의 손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내가 원한 건 당신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었어요. 오늘 당신이 본 건 내 배경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 더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길 바라는 간절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윤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30주년 기념식은 성운그룹의 승리가 아닌 오만한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마주하는 처절한 성찰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대 중앙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원이나 가꾸던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묵직한 구두 소리가 연회장의 침묵을 가르며 하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앞에 멈춰 선 박 회장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의 떨리는 사과를 마주한 하윤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박 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서툰 고백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릴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는 시댁을 향한 원망보다 어떻게든 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며느리의 진심 어린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유령 취급했던 집안이었지만 하윤에게는 그조차도 품어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자신을 경계하며 선채 떨고 있는 시어머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눈을 피했지만 하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자신이 5년간 침묵했던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성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며 오늘 자신이 드리는 이 쓴소리가
우리 집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윤의 말은 영숙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시어머니를 다시 올바른 길로 끌어당기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시누이 지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짓된 지식은 아가씨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정직해지셔야만 아가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지혜를 향한 애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동생을 바로잡아주려는 언니의 마음과도 같았죠. 하윤은 자신이 쟁취한 이 압도적인 우위를 휘둘러 그들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성운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아프지만 필요한 진실을 건넸습니다. 남편 민우가 하윤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일 때도 하윤은 따뜻하게 그의 손등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5년 동안 기다렸다며 이제는 우리 가족이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마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결정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픈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의 수백 명은 그 장엄하고도 따뜻한 단호함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고아 며느리는 이제 성운그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안주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3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나고 대저택의 밤은 평소와 다른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윤은 화려한 연회복 대신 다시 단정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택의 작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5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 제임스 리의 빛바랜 훈장과 가족사진,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따뜻한 편지가 담겨 있었죠. 하윤은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자신을 지켜준 것은 배경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직함과 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시어머니 한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하윤을 향해 고함을 쳤을 그녀였지만 오늘 밤 영숙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옆자리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내 진심을 이용하고 짓밟았던 내 못난 욕심을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가식 없는 참회의 증거였습니다. 하윤은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 가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진심을 보며 살자고 화답했습니다. 시누이 지혜 역시 하윤의 서재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 민우는 하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흘렸을 5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윤은 이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벗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윤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이름표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격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윤처럼 스스로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조명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윤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가문을 품은 그녀의 마음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 그래도 단호하게 떠났어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5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